다음 발표는 드론과 대드론이 이끄는 전파 전장에 관련해서 박 회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학회에 가게 되면 최초 발표를 좀 저명하신 분을 모셨잖아요, 그죠? 통상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조 강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사단 주임원사님을 기조 강연을 모시는 겁니다. 제일 저명하신 분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바깥에서 군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변하게 이제 특히 드론과 대드론에 관련된 의식 변화가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오사단부터 시작된 게 사실이고 지금도 오사단이 중심에서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사단 주임원사님께 힘내시라고 뭐 그만둔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주임원사를. 그러지 마시고 한 3년 더 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얘기할 게 이제 드론과 대드론이 이끄는 전파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딱 저 얘기를 합니다. 전파 전쟁이다. 이제 앞으로는 전파를 알지 못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지금 이제 대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라인을 형성하겠죠. 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쪽으로 15km, 러시아 쪽으로 15km 사이에는 되게 강한 제밍 돔이 형성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FPV라든가 전파를 이용해서 GPS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온 것들이 이제 파이버 옵틱, 그 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특수작전 부대가 침투를 해가지고 후방에서 적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전법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파에 관련된 어떤 이해를 좀 돕고자 준비를 좀 했습니다. 통상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전파라고 생각하게 되면 군인 출신들은 다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전기를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이외에는 사고가 많이 경직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어디 가서나 이제 보여드린 그림인데 우크라이나 땅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 크고 22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할 때 이제 공격을 이제 했을 때 동부 측선과 남부 측선인데 무전기가 부족하고 무전기 성능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와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전화를 쓸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단말기를 꽂아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거를 가시화한 거예요. 가장 많이 접속한 곳에서는 빨간색, 그 다음에 약한색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군이 어디로 공격을 할 것인가를 이제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작전 배치를 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쟁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포카이 360인데 알파 지역은 벨라루스인 거고요. 저쪽에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벨라루스에서 보시게 되면 저기에 있는데 이 포카이라는 그 회사는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상용위성을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정 시간대에 전파를 탐지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하나가 되지만 그거를 축적을 하고 여러 시간을 나눠서 세그먼트 나눠서 계속해서 그거를 중첩시켜 버리게 되면 전파가 나오는 발원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전자기원 장비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저거를 사람이 보지 않고 바로 곡사각이나 아니면 드론으로 갖다 정밀 타격을 해버립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똑같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있는 건데 나사에 보게 되면 FIRMS라고 펌스라는 체계가 있어요. 산불 감시 체계 위성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특정 시간에만 하게 되면은 4.2인치 이상의 화염을 다 감지를 하는데 의미가 없지만 좀 장기간의 그것들을 이거를 축적하게 되면은 저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죠? 포진이 되는 거예요. 포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현재 교리는 드론을 다 떠나서 전방간 투자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지 포병하려고 유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서는 펌스라는 저 체계의 지원을 받아서 MLRS라든가 우리가 좋아하는 하이마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전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하이마스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나무로 만든 건데 저 안에 보게 되면 원래 하이마스가 이제 전자기파를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용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동일하게 다 측정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유는 뭐냐면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의 화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화력을 소진시키는 목적으로 이거를 일부러 노출시키고 화력을 유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조품을 만들어서 뭐 풍선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들이 요새 엄청나게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사작전 말하면 기만이죠? 기만작전 할 때 쓰는 겁니다. 다음은 이 그림은 딱 보여드리면 제가 사람들이 어딜 보냐면 가운데 두 사람만 보는데 제가 이 그림을 나타낸 이유는 이 사람을 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을. 안 보이죠? 뭐냐면은 현재는 드론에다가 열화상 센서를 하게 되면 다 수풀에 들어가 있어 다 걸리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투명망토를 이제 입혀서 지금 찍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열이라든가 전파를 차단해서 하는 거고, 기사에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는 기본적으로 다 지금 다 투명망토를 착용하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재중심으로 들어가는 모든 부대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드론에다 열화상 센서만 달고 한번 돌려버리게 되면 다 어디 있는지 나타납니다. 바로 그냥 포병활약이 넘어가겠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사람이 죽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선택을 해버린 거고 이 기술은 사실은 캐나다에서 미국의 소콤으로 넘어간 다음에 소콤에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서 발전이 된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몇 명이 지금 현재 전선에 전개되어 있냐면 100만 명이 전선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되는 나이가 65세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 평균 나이가 작년까지는 47살, 8살이 지금 43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49살이니까 제가 분대장격이 되고요. 좌측에 65세 이상 할아버지 3명, 우측에 여성 동지 3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4년 이상 장기전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다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국가 총력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방어 체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뭘까요? 지금 호주 옛날 소련이라서 소비에트 연합이라서 뭐 저기 보드카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보드카 통 같은데요? 이 보드카 통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듈형 지휘소인데 지휘소를 보게 되면 전파하고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요새는 그런 것들 추적할 수 있는 드론이 나오기 때문에 작곡 드론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술통 형태로 만들어서 참으로 팔고 안에 집어넣고 아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전파가 열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휘소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휘소 오사다 솔직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휘소 교연대회 해야 안 해요? 하죠. 막 그러면 뭐 케이블 타이 어떻게 갖고 가고 뭐 어떻게 잘 하고 뭐가 나왔나 안 나왔나 하고 막 각이 딱 돼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요새는 이제 다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지휘소는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 이거 술통 아닙니다. 술통. 이거 지휘소예요. 지휘소. 땅속에 파묻은 지휘소.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육군본부에서 많이 오셨는데 제발 좀 전방에 있는 어떤 대대장, 중대장, 대대장, 여단장이, 사단장이 살리시려면 전파와 열을 어떻게 탐지하지 않을까, 그 지휘소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전파작전 사례 분석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지금 아까 말한 건 지휘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가로열고 MIT가 있죠. MIT가 뭡니까? MIT가 대학이 아니에요. 그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팀에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군만을 참사라고 다니는 특수작전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군도 이제 적전술 배우지 않습니까? 습격조, 뭐 중습 대습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그 국가 단위 우리 정보본부 예하에 있는 HID처럼 그런 부대가 있거든요. HUR. 걔네들이 이제 MIT 부대를 하는데 얘네들은 전파를 다 탐지해서
그걸 활용해서 지휘소를 타격하고 장군들만 죽이는 어떤 그런 부대입니다. 최초에는 여단장까지 대령까지 죽였어요. 근데 대령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대령은 카운트 안 하고요. 이제 장군만 카운트를 하는 시세입니다. 이게 보면 남부 지역의 크림반도 어디에선가 지금 지휘소를 이렇게 멋있게 텐트 쳐놓고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푸틴의 오른팔이 직사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사진이 이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인터넷 공개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고한 거 빼고는 없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동유럽의 어디선가 우리 학회가 가서 어느 곳에선가 찍었던 사진이고, 실제로 이제 MIT 부대가 운용하는 드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고정이고 저 회전이기 때문에 장거리가 될 것이고 단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박람회 갔는데 이게 딱 있더라고요. 있어서 뭐 옆에 보면 이제 브로셔 같은 데서 전파 뭐 탐지해갖고 딱 가서 제가 MIT 딱 하니까 그 사장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너 어떻게 알았어? 막 이렇게 잠깐 이리 와봐 해서 나 다 알아. 나 이거 2년 전에 벌써 논문까지 다 썼어. 제가 실질적으로 MIT 관련된 논문까지 썼거든요. 니네 뭐 하는지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니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다 얘기했잖아. MIT도 있다고. 근데 뭐가 비밀이야? 그래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대적하는 러시아군 같은 권위주 국가는 어떤 공격을 하냐면 재파식 공격을 해요. 1재파를 보내고 그 다음에 2재파를 보내고 3재파를 보내고 돌파구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부분 군인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 구소련군이 왜 재파식 공격을 했을까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냉전 다음에 전술핵 경쟁이 붙습니다. 붙는데 그게 소련이 이제 나토군보다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생이 되느냐? 맞으면 안 되니까 먼저 내가 뚫고 들어가서 나토군과 섞이자. 그러면 자유민주 국가의 어떤 이치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곳에서는 전술을 못 쓰겠지 하면서 돌파구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식을 통제에 대해서 전술적 수준의 지휘소는 전방에 우리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 얘네들을 통제하는 작전적 수준의 지휘소도 전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대 다닐 때 북한군의 취약점보다 지휘소가 전방으로 추진되어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들은 그런 전방 지휘소 여단장급 정도를 이제 참사하는 드론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군단급 이상의 지휘소를 타격하는 드론입니다.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침투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 전파를 샘플링을 하고요. 저기다 장입을 하게 되면 그냥 쫓아갑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크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부대 주민 첩보까지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들의 어떤 지휘 통제의 특징은 중앙 통제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죽어버리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장군들이 죽어서 러시아의 지휘 통제 마비가 작전되고 준화된 건데 아직 2명이 여기 안 됐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2명도 죽었거든요. 얘네 말고 더 죽었는데 업그레이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장군들이 죽은 겁니다. 여기는 푸틴의 오른팔 왼팔 다 있습니다. 왼다리 오른다리 다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가서. 심지어는 걔네들이 있는 이제 총참모국에 있는 장까지는 엉덩이에 팔팔까지 맞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소만 이렇게 노리고 다니는 부대가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에게 드론과 드론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드론 파일럿을 어떻게 빨리 죽이면 상대의 드론 파일럿을 죽이고 나의 드론 파일럿을 살리면 전쟁이 이긴다는 공식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 전투팀은 팀장, 파일럿, 경계병, 운전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차량을 한 대를에다가 150발 정도의 FPV 자폭 드론을 갖고 있는데 효과 평가를 해보니까 걔네들이 거의 155mm 2개 포대 12문 정도의 화력을 지금 구사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총참모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얻어낸 데이터고요. 제가 국방부에서 이 용역을 할 때도 뒤쪽에다 다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풍선이죠, 풍선. 풍선 모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풍선은 드론입니까, 아닙니까? 왜? 뭐, 내가 드론이라면 드론인 거 아니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공중에 저고도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꼭 막 드론이랑 기체를 막 이렇게 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감이 있는데, 상급부대에서 안 주면은 그냥 이거 있잖아요. 바깥에서 이거 하는 거. 그럼 풍선에다가 헬륨가스 넣어서 올려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드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사단 처음에 가서 교육할 때 제가 주임원사님께 그랬어요. 군단에서 육군본부에서 드론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면 드론 주면은 상급부대 교육사령부에서 그 하우투 파이트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럴 기대를 하고 있대. 절대 안 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걔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그 시간을 기다리냐. 그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런 드론을 어떻게 그 풍선을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핸드폰 아시죠?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버리지 않고 쓰고 있다가 판을 하나 만들어놓고 판에다 뒤에다 딱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헬륨가스 해놓고 위로 또 하게 되면 줄이 이렇게 쭉 내려오죠. 유선으로서는. 그럼 이 좌우쪽 판에다가 선을 양쪽에다가 또 산발이처럼 내려요. 그러면 이거를 바람에 의해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좌우측 움직여가지고 그거를 켜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DMZ 제일 처음에 통과할 때 어차피 북한 같은 경우는 예정된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드론 안 주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드론을 쏴서 포병하려고 유도해라. 그게 드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포병여단에도 지금 현재 독립포병여단에도 이제 조만간인가 몇 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찰들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우크라이나의 독립포병여단인데 아틀러리 리카나선스 버탈리온 에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포병여단 안에는 다 리카나선스 배탈리온이 있는데, 저기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말고 드론이 다 되어 있고, 아까 말한 풍선 같은 시긴트 자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하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전력화 예정이 되어 있지만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얘네들이 운영하는 건 뭐냐면 풍선에다가 이 시긴트 장비를 하는데, 에어로 에지무스 시긴트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전선에서 10에서 20km 후방에서 운용고도 700m 올라가게 되면 전방 60km까지 다 간직됩니다. 우크라이나보다 틀리겠죠, 지형상.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저거는 드론 파일럿 GCS에 나오는 전파를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포병화력책이 연동돼 있어서 그게 감지가 되면 바로 포병화력이 넘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강 침략을 하기 위해서 세대를 운영하고, 거의 지금 보게 되면 주요 전투 지역에서는 1km 단위로 해서 촘촘하게 다 박혀 있습니다. 얼마 비쌀까요, 이게? 안 비쌉니다. 전혀 비싸지가 않아요. 되게 쉽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풍선이 2023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2023년 말부터 이제 4분기부터 거의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FPV 자폭 드론을 운용하는 횟수가 동일해졌는데, 이게 전선에 나오게 되면서 2024년 초반기부터는 거의 러시아군의 FPV 자폭 드론 운용 템포보다 얘네가 압도를 해버리는 상황이 도출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것이 전선에 1km 단위로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FPV 자폭 드론병의 위치를 이제 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요. 마지막 사례는 이제 우리가 에피퓨어리라는 건데, 이게 되게 기념비적인 게 뭐냐면, 최초 뭐 하루나 뭐 72시간 안에 1000개에 있는 그 좌표를 표적화해서 때렸다라고 해서 되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이제 교육을 하고 다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만 봅니까? 어떤 것만 보죠? 이것만 보면 이거. 내가 때린 것만 보는데 다 맞았어요. 미군도 다 맞고 있단 말입니다. 다 맞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걸 때리기 전에 CIA와 이제 모사드가 몇 년간의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리기 직전에 작전을 하나를 가동합니다. 그 작전 혹시 작전명 아시는 분? 페르시아의 유령이라는 작전을 가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평시에는 위에 있다가 폭격이나 전시가 되면 지하로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민회의도 마찬가지 집무실이 있다가 지하로 들어가는 건데 그쪽에 있는 의전팀과 경호팀을 몇 년간 이렇게 구워 삶아서 자기 사람으로 세작을 만들고 그 들어가는 집기류의 일부에다가 비콘을 만든 상태에서 특정 시간 내에 거기서 전파가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시긴트 위성을 통해서 그 전파를 다 감지해서 그 지하 시설과 동일한 사이즈로 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그 지하 공간을 만들어 버려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위에서 B-21 같은 이제 정밀 폭격으로 할 때 폭탄의 투하 지점과 속도 이런 걸 정해서 60초 만에 하민회의를 포함해 40여 명을 이제 참사를 하는 작전이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작전인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이 사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해서 이 지하 시설을 이제 3D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IDF에 들어가시게 되면 홈페이지에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까지 지금 작전이 전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하메네이 등 40여 명의 이란 지도가 사망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벙커버스터가 다 뚫어서 60초 만에 40여 명을 다 정밀 타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일반 보병이라도 그냥 총만 잘 쏘는 게 아니라 전파와 사이버를 잘 알아야 된다. 왜? 드론이라는 것들이 하급제도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거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이 사이버 영역과 전자의 스펙트럼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 이제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린베라가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쪽에 상단 위에 있는 부대가 820 부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 탐지에서 가시화시키는 부대가 이스라엘 부대고요. 여기가 이 부대가 누구냐면 이 부대가 어느 나라 부대일까요? 러시아 부대, 루비콘 부대입니다. 루비콘은 2024년 6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초로 6회 공군 말고 무인 체계군을 만들었죠. Unmanned Systems Forces 만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다음 연도에 2025년 11월 달에 똑같이 무인 체계군 만들어요. 무인 체계군 안에 특수작전 부대를 만드는데 얘네는 뭐냐?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투 팀만 잡으러 다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만. 그래서 얘네는 전선을 불문하고 막 돌파해갖고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여하이 하여튼 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팀만 잡는 애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파와 전파의 싸움이 지금 조직 편성 차원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무기체계 측면에서는 이 탐지 자산이 재조명되고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긴트 위성 같은 경우 고객에서 운영해서 이게 되게 비싸고 무슨 효용이 있겠어라고 하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적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사람 사이에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전파를 탐지하는 수밖에 없다. 디텍션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개도시에 있는 미국의 시긴트라든가 이스라엘의 스파이 위성 이게 한 두세 개의 나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걸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힘듭니다. 개발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할 때 운용할 유지도 힘들고 작전 기능도 높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동맹의 힘을 활용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MLV가 양산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가 풍선에서 매달아놨잖아요. 그런 시계트 보드를 달아서 삼각식량을 하게 되면은 지하에 있는 애들이 이제 올라올 때는 전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탐지하게 되면은 나오는 구멍들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해서 작전적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전술적 수준에서는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하고 있는 것들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우리가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전력화할 필요 없고 이런 것들 하나의 백업 자산을 딱 해놓고 하게 되면 지상에서 이제 대포병 레이더 이런 거 운영하게 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뛰어서 위에서 아래로 딱 탐지해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북한군의 활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특히 걔네들은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수학미사일 이런 것들도 다 지하에 있다가 올라와서 테를 이용해서 기습 공격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휘소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데
이거 수통 아닙니다. 수통 아니고요. 지휘소입니다. 지휘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으면 우크라이나 군에 저런 아이디어를 냈겠어요. 저걸 땅에다 심어버리고 저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측과 우하단에 보게 되면 저게 특수용이거든요. 아쿠아렉이라고 해서 서버들을 담궈서 놓게 되면 열과 그 다음에 전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 여기저기에서 이런 수준까지 지금 현재 전파를 차단하고 열을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드론을 전투용으로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살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살아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육군본부 관계자들도 많이 모셨지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투 발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TST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현역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포탄을 산정하거나 공군의 탄을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 저기에 텔이라든가 저기에 포병이 하나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포탄을 한 발 딱 해놓고 예비를 해놓고 이제 그걸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갱도화되어 있고 나오는 구멍이 여러 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표적 하나에 이게 할당되어 있는 그 탄이 최초에는 한 발이었지만 오픈필드에서 지금은 지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쏘고 빠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타임 센서티브 타겟이기 때문에 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북한 이북 지역에 보게 되면 갱도포병이 되어 있고 다 비모어 지역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탄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작전에서 미국이 최초로 원래는 그런 거 싫어하지만 샤이드 136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만든 루카스가 나온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1000개의 표적을 다 정밀하게 했던 이유가 걔네가 갖고 있는 제네시 전력만 한 게 아닙니다. 거의 상당 부분이 루카스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 어떤 다른 부분들을 다 이제 같이 정밀하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K 루카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지하화가 되어 있는 곳에서 그런 표적화를 하고 그걸 경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탄약이 얼마가 들고 어떤 종류가 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정부에 좀 있으면 이제 을지 연습을 가지 않습니까? 을지 연습에서 정부 평가관을 가게 되면 육군본부에서 1년 포탄은 1년에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산정해 놓은 그 수량이 있어요. 근데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수량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우리 포탄 제조 능력은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제조 능력, 생산 능력이 전시에 그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중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성비가 높은 정밀 타격 가능한 그런 전술적 수준과 작전 수준, 전략적 수준의 드론이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포탄 부족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에서 그런 형태의 어떤 자폭들을 이용해서 지금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없다면 그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뭐 다양한 모자이크전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습니까? 루카스를 미군에서 다시 이제 공습을 할 때 쓰는데 최초로 공중과 해상에서 같이 운용했다. 그러니까 공중 이제 지상에서 발진했겠죠. 공중 플랫폼과 같이 침투를 하고 해상에서 발진한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합동 차원에서 같이 사용했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루카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해상에 있는 이지스 구축함에서 먼저 전투 실험을 했던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루카스와 같은 이제 정밀 타격형 무인기가 공군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쓸 때도 현무를 쓸 때 적의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마무리를 할 때 루카스와 같은 것들이 먼저 가서 조져버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하는 거. 그 다음 해군도 마찬가지고 KF-21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융복합해서 작전 환경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그런 것들을 감시 결심 대응을 조합해 가는 것. 그게 킬 웹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강의를 되게 잘했죠. 궁금한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네. 오늘 그러면 여기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후 세션은